안녕하세요. 네. 21학년도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다소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정부에서 그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그 지침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 사태가 풀리기 전까지는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여러분들을 뵈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인제 저하고 올해 1년 동안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으나 뭐 음색이라든가 음질이 좀 다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시면 바로바로 인제 고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21 학년도 21 년도죠. 올해 전체 강의의 OT 개념으로 일단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1, 2월 달에 역대 단원별 기출문제 분석 강의와 그리고 최연소 기본 이론 바로 일부 강의가 1편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특히 제 이론 강의의 명칭을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자체를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최연식 이론 1 그리고 최연식 이론 2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제가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서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구분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간에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최현수 쌤 강의는 뭐 "기본 이론만 잘 들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본 이론을 1, 2월 달에 기본 이론으로 착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기본 이론 자체는 1, 2월 달에 기초를 거쳐서 3, 4월 달까지 이어지는 각 단원별로 챕터별로 인제 제가 4 권의 교재가 있죠. 표현 파트,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그리고 인제 미술 교육론 및 교과 교육론 및 미학 비평까지 있는 그 4 권의 교재까지를 마스터를 하는 게 제 기본 이론의 마스터인데요. 문제들도 그런 데서 그동안 나왔고요. 근데 간혹 이런 것들을 좀 잘못 받아들이신 분이 계셔서 올해는 아예 그 명칭 자체를 바로 최현식 이론 1 이게 인제 작년까지 치면은 기본 이론인데 작년까지는 8 주였죠. 요거를 제가 6 주로 확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심화라고 부르는 최현식 이론 2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올해도 역시 11월 마지막 주 혹은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인제 좋은 성적으로 1차 컷을 잘 무사히 통과를 해서 전공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OT 개념으로 인제 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 진행되는 그 역대 단원별 기출문제 분석 강의와 기본 이론 그죠? 최현식 이론 1 강의의 개강의 즈음에서 같이 포함되는 그런 개요를 설명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제 교재 제일 앞부분 보시면 우리 그 역대 기출문제 분석 강의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이나 최현식 이론 1 교재 갖고 있는 분이나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은 수록한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인제 제 연역과 그동안 인제 올해 기출 시험까지 적중한 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제가 벌써 올해로서 98 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벌써 인제 24 년째 강의를 하고 있네요. 정말 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제 저는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어 저희가 인제 한참 그 임용미술 실기와 같이 진행을 했을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제가 인제 여러분들이 같이 실기까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이론에만 전념을 하고 있죠. 어 올해 제가 무려 지금 2015 학년도 문제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인제 예상 풀었던 문제들을 인제 적중해서 많이 적중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100% 적중한 문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인제 석파나 연마 문제라든가 단책에서의 석체를 그 만드는 방법, 채색 방법 및 오관색이라든가 뭐 기본 문제지만 르네상스의 피렌체파와 베네치파 비교하는 거 뭐 아주 쉬운 내용이었지만 곤잘레스의 용접법의 입체파의 관계, 시각 문화에서 프리드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중을 했었죠.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에 대한 이 단어 쓰는 것과 이 전각에서의 집도 장법 같은 거 파라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중했었다라는 걸 거기 페이지에 인제 수록을 해 놨습니다.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일단 개강을 먼저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1차 컷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컷이 역대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전공과 교육학이 이제 점수가 1차 컷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좀 하고요. 올해 문제에 대해서 특성을 가볍게 좀 분석을 하고, 제가 올해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제 해설은 추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거기 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기출한 내용들을 같이 수록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4를 보시면요. 교재 앞부분입니다. 그죠? 챕터 4를 보시면 이 올해 문제죠. 2021학년도 기출 분석에 따른 전공 대응 학습 전략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결국은 이제 올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번에 문제가 이랬다. 이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어떠한 방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좀 먼저 좀 볼게요. 자, 2019학년도 시험에 있어서 1차 컷이 이어서 1차 컷이 전국적으로 50 중후반에서 60점 중후반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역대 제일 어려웠던 해가 2019학년도였죠. 그죠? 재작년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1차 컷 자체가 어떤 지역은 교육학과 전공 합쳐서 그죠? 50 중후반에 불과할 정도였고요. 가장 높았던 서울도 교육학 전공 합쳐가지고 60 중반을 못 넘었습니다. 뭐 대전하고 서울이 그동안 올해가 제일 높았는데요. 그동안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1차 컷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난이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채점 방식에서 보다 엄정한 방식을 취했다라는 점, 요구하는 그 답이 아닌 것들은 이제 뭐 절대적으로 이제 감점 처리가 됐다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문항 자체에서는 면 문항은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또 어이없게도 굉장히 쉬운 문제도 나왔죠. 그죠? 따라서 자, 거기 두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21학년도인 올해 근본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의 명확한 이해 및 암기를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에 대한 용어 그리고 내용에 대한 암기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최근에 3년 동안의 문제들과 올해 문제들로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서술형 및 기입형의 복합 형식이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 올해 확실하게 드러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자체가 딱딱 나눠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표피적으로는 A형에서 기입형 4개, B형에서 기입형 2개라고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입형이 훨씬 더 많아졌죠. 서술형 문항들 속에 기입형을 2가지를 쓰고, 그죠? 기입을. 그리고 이제 뭐 가지수를 2개 쓰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거의 이제 고착화가 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완벽하게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거나 1차를 통과하시려면 용어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입형이 가로넣기나 다음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써라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게 하는 기입형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서술형도요, 예전처럼 장문장으로 원고지 서술형으로 길게 이어지게 하는 내용보다는 단문형의 서술형이 고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죠. 4줄을 가득 채우는 원고지 형식의 서술 문항 비중은 축소가 됐고요.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축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이 또 사라졌죠. 작년부터. 답이 명확해야 되는 단문형의 유형이 많아졌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요구와 상관이 없는 어떤 모호한 문장들을 쓰거나 뭐 마구잡이로 문장들, 내용들, 단어들을 막 요구하고 상관없이 막 나열하거나, 그죠? 이것 중에 하나 걸리겠지 이런 식의 태도는 절대 위험하다. 또한 산만하게 무슨 문장에 무슨 내용을 쓴 건지 모를 정도로 만연체는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강조하는,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일찍이 문제풀이 첨삭을 바로 시작하면서 매주 여러분들과 시험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주 끊임없이 첨삭 문제를 매회 여러분들과 제가 첨삭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구 파악하는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올해 역시 요구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요구에 맞는 답을 못 썼기 때문에 오답 처리된 게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그만큼 더 내려간 거예요. 전공 점수만 40점 초중반을 넘기기 힘들었다라는 것이 이게 뭐 정말로 대체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텐데 요구대로 쓰는 훈련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 옛날 객관식 때처럼 열심히 책만 달달달 외웠다가 어느 날 짠 하고 시험 보러 내려와서 그날 시험 보러 가는 그런 태도는 이 시험을 아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외우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의 패턴 혹은 문제화 되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이 문제 지문을 읽고 이것이 내가 외운 것 중에 어떤 거를 묻는 건지를 파악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답지를 받아오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는데 막상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대체 이게 뭘 묻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 괴리감이 되게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파악의 정확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문제 요구에 맞는 그 답만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최근 문제 스타일을 또 고착화 된 게 있죠. 예, 작성 방법이라는 게 완전히 고착화 됐어요. 작성 방법을 제시해서 조건을 구체화한다. 이번 같은 경우도 조건이 굉장히 상세화되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 답들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작성 방법의 패턴화, 따라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기억, 니은, 그리고 뭐 어떤 첫째, 둘째 같은 이런 것에 따라서 작성 방법에 맞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겠다라는 것이 평상시부터 연습이 돼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특정 이론 및 특정 도판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 확인 문제가 좀 확대가 됐는데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엽적인 문항 혹은 지엽적인 도판, 지엽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용어들이 막 낯선 용어들 나오고 여기저기 지엽적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지엽적인 것만 또 너무 지나치게 파고 있으면 여전히 중요한 법칙은 7대 3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오는 문제가 여전히 70%입니다. 이거를 약간 문제 요구를 좀 꼬우거나 좀 더 문제 지문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을 막 제시하면서 묻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너무 이 뒷북 잡기용 공부 혹은 뒤쫓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공부보다는 기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서 앞에서부터 미리 그물을 딱 치고 있는 통발 형식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 시험의 메커니즘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시험은 내가 암기를 해서 외우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암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어떻게 맞추어서 이런 걸 물을 때는 이런 걸, 저런 걸 물을 때는 저런 걸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암기를 따로따로 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자필로 이제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박스 2개 기입형 대형 학습법, 서술형 대형 학습법 해가지고 이제 박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이제 요약해 보자면 기입형은 특히 표현 영역에서 제작 과정의 심층적인 정리 이번에 또 나왔죠. 뭐 최근에 거의 3, 4년 동안은 계속 그죠 표현에서의 어떤 기법이나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전문가적인 심층적인 내용들을 필독서를 활용해서 내고 있다. 그리고 표 형식의 유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로치기에 대한 단어, 단답형에 대한 대비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패턴 자체가 이제 교사와 학생의 어떤 대화 형식을 활용한 이런 거는 약간의 문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괄호넣기 스터디, 뭐 2분이서 하든 3분이서 하든 아니면 혼자 하든 간에요. 그런 단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공부를 철저하게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서술형에 대한 거는 이제 단원별 요목화를 바탕으로 해서 심층적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표 형식 문제 대비에 대한 단문형 혹은 표 형식에서 빈칸 넣기의 요령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두시고요. 평상시에 어떤 중요 핵심 내용들을 외울 때 2가지 혹은 3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럴 때 단어가 혹은 내용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역시 이 22학년도 이제 시험이겠죠. 이 미술 임용이라는 정말 광범위한 이 내용들을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이번처럼 분명히 문제 자체에 어떤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첫 인상은 좀 쉬웠어요라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형편없게 낮아졌다. 요구에 맞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 광범위한 미술이라는 임용 시험의 범위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크게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년 강조하지만 매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2학년도 중등임용 미술교사 합격을 위하여라는 큰 단원의 챕터를 보시면 거기에 제일 위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인사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다년 동안의 학습 기간을 거칩니다. 누구나 거쳐야 될, 그죠? 엄중한 현실이고요.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새롭게 이제 첫 출발점으로 이제 그죠? 테이프를 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 넓고 깊은 임용 미술의 전공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방법과 내용을 제가 크게 6가지로 추려놨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요. 올해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6가지를 실천해 나가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1차 전공에서 내가 원하는 그죠?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 매우 넓은 광범위한 미술 임용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재료 상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초수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요목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초수생일 경우에는 바로 머릿속은 이렇게 입구자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초수생이 있고 N수생이 있단 말이죠. 이 입구자의 상태에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입구자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가 그냥 현재로는 그냥 미술인 거야. 그죠? 초수생은 이제 이 미술이란 전체 범위를 이제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N수생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술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뭐가 안 되느냐? N수생들은 이것이 요구 파악이 지금 현재는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세분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미술 그러면은 공부할 범위가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 보면 임용 미술에서는 여러분들 미술 중에서는 이제 표현 파트가 있고요. 미술사 파트가 있고 미술 교육론 파트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는 미학이라든가 이제 비평 파트가 이렇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입구자가 닷전자가 되는 데는 보통 3월 정도까지면 충분해요. 따라서 내가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외우고 있을 때 이게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각 파트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단계가 1, 2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더 많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공부할 거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교재에는 편의상 한자가 없어서 곡자를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그렸어요. 자, 표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표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표현이 단순히 그냥 표현이 아니죠. 뭐가 있죠? 표현에는 회화도 있고, 그죠?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서예도 있고, 그죠? 뭐 공예도 있을 거고요. 제가 그냥 딱 4개로만 분류해도 이렇게 꽉 차요. 회화는요. 다시 또 나뉘겠죠. 회화에는 동양화 회화, 서양 회화, 판화. 그죠? 이렇게 또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뉘는 게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모눈종이처럼 된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가 되면 11월 달 시험에 임박한 단계예요. 너무
제가 좀 짜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반기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보는 단계가 9월부터인데요. 그때는 2단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회화 디자인 서예 공회라고 크게 분류해 놓고 있었던 이 각각의 지식에 대한 암기 내용들이 이제 더 쪼개지고 해서 정말 요번에 시험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콩테에 대한 종류를 쌍긴느와 그리고 초크로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 내용까지 접근하려면 이때는 당연히 모르겠죠. 이때도 당연히 모를 거고요. 아마 이때도 정리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걸 외우기 이전에 외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외우고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 9월부터 11월쯤 되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미술이라는 큰 범위로만 알고 있었던 그 범주와 깊이가 미술 표현 재료는 회화 파트에 들어갑니다. 회화 파트 중에서 회화 재료 파트에 들어가요. 그 중에서 또 콘테라는 회화 재료에 들어가는데 이 콘테를 다시 나눠서 딱 요거를 물은 거예요. 요거. 그죠? 여기에 콩테 상긴이라는 게 있는 것을 우리는 1차 때 다시 얘기해서 초수 때 가장 먼저 접근할 때는 도저히 이걸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많고 넓고 깊은 것들이 무수히 숨어 있는 거를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우리는 모르겠죠. 모르기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요목화를 정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끝까지 가는데 이 요목화라는 개념이 계속 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작용을 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목화는 쉽게 얘기하면 구조화 혹은 이제 목차화 혹은 이제 뼈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체 상긴느는 어디에 있지? 했을 때 머릿속으로 역으로 추적해서 가야 되는 그 경로가 요목화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상긴느는 콘테 재료구나. 콘테는 회화 재료구나. 그 중에서도 드로잉 재료구나. 그러면 콘테는 결국 드로잉이면은 회화잖아요. 그럼 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술이라는 큰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문제가 이 세분화된 범위를 쪼개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바로 17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쪼개는 문제들이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하죠.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지식의 구조화로서 1, 2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수 기준일 때는 대체로 미술이라는 큰 범위에서 이제 이 4단계까지 쪼개는 요 정도까지가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부터 4월에 이론 정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심화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심화가 더욱더 이제 파편화가 돼서 완전히 이제 그 심층적인 내용까지 접근을 하는 그 과정이 이후의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5월, 6월, 7월, 8월 단계를 거치면서 90일을 갈 텐데요. 여기에 심화 이론이라고 부르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면 5, 6, 7, 8월에 보충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필독서나 교과서 분석이나 올해 더욱더 비중이 커진 용어사전 같은 것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가 이제 크게 한번 구조로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분류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3월까지는 올해는 제가 이제 심화를 좀 더 땡겼어요, 그죠? 그래서 연간 패키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제가 2월 중순으로 땡긴 게 이게 할 게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서 심화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늦어도 7월부터는 이제 굉장히 파편화되고 쪼개진 내용들까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초수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범위에 대한 입구자가 밭전자가 되고 곡자가 되고 완전 모노정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요. N수생 입장에서는 자, N수생은 이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보충돼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올해는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가 부족했어요. 내용의 암기에 있어서는. 또 하나는 요구 파악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계에서는 요구 자체를 파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미술이라는 전체 범위에 접근하다가 요구 파악을 조금 하게 되면은 그 요구 파악을 너무 큰 분류로만 접근하고 보다 세분화된 요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구에도 굉장히 최근의 문제들은 세분화되고 있어요. 요구가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올해 문제를 보시면 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구 파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물었을 때 이 하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끄집어서 그 지식을 적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에서 템페라화에서 그죠? 식초를 왜 넣느냐 이유를 적어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것만 적으셔야 돼요. 부패를 방지하고 뭐뭐를 또 하고 다 쓸데없는 부연 설명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답 부패 방지라는 것이 그 요구 파악의 핵심 키워드였다는 거죠. 시각문화에서 이제 프리드맨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딱 밑줄 그은 그 학생들의 어떤 교수법에서의 그 활동이 프리드맨의 시각문화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느냐, 바로 시각문화라는 영역을 그 개념화, 그죠? 이 개념이나 영역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했다. 이것만이 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요구 파악에 따른 핵심적인 문제의 답을 요구하는 것만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크게 4단계로 나누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초수생들은 가장 큰 미술이라는 범주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큰 4개 혹은 5개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요목화로서 파악을 해서 저하고 이제 배워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쪼개지는 부분들에서 또 역시 각각의 단원의 소단원별 요목화가 또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굉장히 아주 세분화된 요목화들로 이제 어떤 종류, 어떤 개수가 이제 종류가 뭐 2개, 3개, 4개, 5개짜리도 있고요. 뭐 어떤 그 교육자의 이론이 3가지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1, 2월 달에 미술이라는 입구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1번에 설명을 드리고 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은 소멸된다. 우리는 해결할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 지식이 많은 것을 요목화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하는데, 자, 우리는 분명히 한 달 전에 내가 열심히 외워서 아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아리송해요. 까마득합니다. 그죠? 또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보려니까 분명히 언젠가 외웠던 건데 아리송하다, 모르겠다. 이거는 주기율입니다. 내가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 주기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억력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번 주에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도요, 한 주 뒤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틀만 지나도 까먹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기가 달라지겠죠. 이틀과 일주일로. 그래서 자, 이거는 철저하게 학습량과 비례를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2번.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학습을 얼마나 하시나요? 자,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만 최소 7, 8시간은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할애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하루에 올인, 공부를 올인만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간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올인을 한다 하더라도 뭐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다 치면은 평일날, 그죠? 여러분들 순전히 도서관에서 혹은 자기 방에서, 그죠? 순전히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순수 공부 시간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 객관식 때는요 12시간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든 거는 맞죠, 사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결국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노력에는 왕도가 없다 라는 격언처럼 노력은 정말 우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짤 거예요.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하루에 공부 양은 얼마나 그날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느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그것은 시간 투자와 주기다.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많은 투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비효율적인 학습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의 비효율은 자기 주기를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합격 수위가 또 올라오잖아요. 이미 올라온 것도 많고, 그걸 읽어봤더니 아,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복습했구나, 나도 그래야지.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기 공부, 자기가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지나면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년 합격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노력을 적게, 공부 한 7시간, 8시간밖에 안 했는데 점수가 좋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간 투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투자를 했지만 잦은 주기, 여기 잦은 주기가요, 그만큼 빠른 복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잦은 주기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가 입체파야라고 다시 외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제는 너무나 기본이라서. 알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 피카소와 곤잘레스, 입체파와 곤잘레스의 역량 관계에 대해서 문제 나왔죠. 그것도 물론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곤잘레스의 용접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는 결국 굉장히 심화돼서 나올 텐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또 어떤 그 화가라든가 조각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오늘 내가 생애 처음 외웠다고 치면, 오늘 정말 100번 달달 외워서 완벽하게 외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나야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지. 알겠죠? 그 주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기적인 학습이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기억의 한계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학습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 당일까지만이라도 최소한, 그죠? 11월 셋째 주 토요일 혹은 넷째 주 토요일이 될 올 시험일 그날까지만이라도 내가 외운 것을 온전하게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사이에 많은 누수들이 생긴 걸 모르고 다 외웠겠지 하고 시험장 갔더니 적으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누수가 된 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37 법칙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한테 나름대로 맞는 137을 터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137이 쉽게 얘기해서 1시간 공부, 3시간 공부, 7시간 공부의 개념으로 쪼개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1시간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1시간 공부한 만큼의 양이 나오겠죠. 그때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공부한 거에 이제 끝났을 때 바로 10분 복습을 하라는 얘기겠죠. 1시간 공부한 양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1시간 공부하고 10분 복습, 1시간 공부하고 10분 복습하면은 3시간의 양이 차죠. 그럼 이 3시간의 양에 끝났을 때 이제는 또 30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처음에 1시간 공부할 때 한 번 외웠던 내용이 10분 복습할 때 또 외웠죠. 그리고 이제 이게 3시간이 되면 다시 30분 복습을 하라고 했죠. 그때 또 외우게 되죠. 그럼 지금 최소한 3번이네요. 그렇게 해서 7시간은요. 자, 요거는 이제 3시간 공부해서 30분 복습하고 나면 또 1시간씩 1시간 진행되다가 또 3시간 지나가면은 결국 오늘 하루에 7시간 공부한 게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때, 요때 오늘 한 거를 1시간, 최종적으로 하루 거를 복습을 하면 이 시간을 다 치면은 순전하게 8시간 이상이 나옵니다. 최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복습을 좀 자주 해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공부한 분량은 페이지로 정할 수도 있고요. 시간으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1시간 끊어서 가는 게 편해.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서예 파트인데 이 전강만 딱 끊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1시간이 아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 2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전강만 내가 외운다고 했을 때 뭐 N수생들은 더 공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기본 내용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끝냈을 때 그거에 대한 복습을 곧바로 그 1시간짜리 공부하고 나서 계속 또 이어서 2시간 지속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복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만큼. 이때 복습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확인입니다. 확인. 내가 암기한 것에 확인을 하는 건데 이 확인하는 절차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여러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10분 복습을 해야 되기 위해서 다시 1페이지를 가야겠죠. 그때 1페이지를 가서 내가 외웠던 내용을 뭔가 손이든 종이든 아니면 무슨 셀로판지 같은 것들은 막아서 이걸 읽어보고 뭐라고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입으로 말을 해서 맞추면 되잖아요. 그게 확인하는 과정인데 확인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외웠을 거고 어떤 거는 안 외운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또 따로 빼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따로 암기 노트에 적던가 아니면 따로 체크를 좀 빨간색 혹은 형광색으로 크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내가 이거는 못 외웠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10분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그죠? 내가 못 외웠구나 하는 거는 일단 체크를 해 놓고. 왜? 얘는 왜 그럴까요? 우리 뒤에 30분 복습을 또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이때도 안 됐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루 끝낼 때 1시간 복습, 오늘 배운 거 공부할 때 그때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하루 배운 7시간 동안 공부를 쭉 하고 나서, 그죠? 실질적으로는 7시간 더 됐겠죠. 왜? 복습 1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쭉 복습을 할 때도 아까 내가 처음에 틀렸던 거, 기억 안 나는 거를 다시 보고 그때는 꼭 외울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최소한 오늘 하루에 공부한 분량에서 마지막에 복습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애도 아리송하고 어렵다 하는 그게 내가 시험 보는 그날까지 많이 틀리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취약한 그 파트란 얘기예요. 그거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이제 따로 조그만 암기 노트에도 적고 어디 뭐 틈나는 데로 갖고 다니면서 외워야죠. 밥 먹을 때 들고 다니고 화장실 앉아서도 외우고 자기 전에 한번 또 보고, 그죠?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암기 노트에 적혀 있는 거 아직도 잘 안 외워지는 거 자꾸 외우고 이 외우는 복습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외워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기억을, 지식을 가지고 가는 자만이 1점이라도 2점이라도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형식상 137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기를 자기가 만들면 돼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한 1시간 분량만큼 10분 복습을 꼭 해서 확인할 때 정확하게 맞췄는지 틀렸는지, 틀린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또 2시간째 또 3시간째 해서 공부를 할 때마다 가져가야 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하루를 얘기를 할 때 1일을 얘기를 한 건데요. 얘는 또한 중요한 게 일주일 단위도 됩니다. 137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하루 공부한 거에 저녁에 끝나기 전에 결국 지금 이게 뭐예요? 요 전체가 하루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하루잖아요. 하루. 이게 1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2일, 3일 했을 때 3일 차에 또 3일째 배운 거를 또 복습. 마지막에 4일, 5일, 6일 그리고 7일 차에 되는 날 일요일이겠죠. 혹은 토요일이거나 일주일 내용을 전체를 복습. 물론 여기에는 잘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순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 올인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들은 또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단위는 개별적으로 다시 주기를 찾는 게 좋고요. 저는 최소한 하루 단위는 공부함에 있어서 이 과정을 지켜라. 그리고 주가 꼭 137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를 최소한 한 주씩은 끊어서 한 주의 마지막 공부하는 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때 이번 주에 배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꼭 복습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요 137의 핵심은 그만큼 복습을 자주 하되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죠? 내가 정확하게 이걸 외웠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메타 학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면 결국 제가 이제 문제풀이 때 문제를 내게 되면은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스스로
좀 약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 장황하게 적어놓은 거를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페이지 암기한 것을 자필로 가시화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내가 이런 것들까지 해서 하루에 공부 7시간, 8시간 이상 10시간까지 공부를 해서 열심히 잘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연습할 때는 내가 외운 거를 스스로 자필, 가시화를 시켜라.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지 쓰기를 통한 서술형 대비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첨삭 강의를 3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내가 열심히 외워서 이제 외운 거를 찍어가면 되는 게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외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외우기도 하되 외운 거를 문제 형식으로 직접 답을 써가는 그 훈련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풀이를 통한 백지 쓰기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자꾸 단어들을 문장들을 이렇게 써가면서 좀 글씨에 맞게끔 자꾸 외워가라. 두 번째 단락. 자, 그래서 이제 24년에 임용기술 벌써 제가 이제 올해가 24년째예요. 자, 그동안의 서술형 시험의 가장 주된 핵심은 무엇보다 암기한 내용을 가시화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올해 더 분명해졌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다. 명심하십시오. 아무것도 보기가 없어요. 보기에 오지선다가 1, 2, 3, 4, 5번이 있으면 힌트라도 뭔가 내가 기억에도 회상을 하겠는데 없어요. 오로지 있는 것은 지문과 작성 방법 그리고 도판, 기호만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백지에서 자꾸 연상을 해야 된다. 떠올려야 돼요. 뭔가를 외웠던 거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 학지습해라. 그죠? 자, 이 시험은 학습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학, 그것을 익히는 습.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계속 제가 매달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학을 계속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137로 습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학습. 자, 여기에서 그 내용이 문제로 어떻게 나올까? 지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일단 제가 먼저 계속 학지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꼭 명심하세요. 저하고 1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지를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학지에서는 문제에 요구 파악을 해라라는 얘기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137이든 뭐든 간에 계속 익혀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지는 당분간은 제가 계속 실제 문제 풀이에서 문제로서 그리고 이론 수업 중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라고 또 설명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것들을 두 가지를 계속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밑에 세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너무나 뻔한 유명한 문장이지만 막상 우리는 과연 지피지기 하고 있느냐, 이 문제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뭐 여기저기 있는 거 뭐 지식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거를 문제에서 살짝만 돌려도 살짝만 꼬아서 물어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거에 인사하실 때 가끔 제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은 저 선생님 뭐야 오타 이런 철자법 틀리네 이런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11페이지는 이제 22학년도 올해 이제 어떤 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표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월별로 아까 얘기했던 137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거는 뭐 하나의 형식적인 틀이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짤 때 좀 참고만 좀 하시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2번 추독의 핵심 요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목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각 단원마다 제가 구조화를 먼저 시켜드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싶을 때마다 제가 다시 또 요목화를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미술 분량의 정리는 요목화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런 요목화는 목차 정리다. 이 목차가 큰 목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콘테는 상긴느와 초코가 있어. 이런 것도 목차라는 거예요. 그 콘테라는 종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겪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요목화는 단권화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단권화 자체를 따로 우리 그 제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이걸 옮기면서 이제 요약해서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요거는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일단은 한 권으로 열심히 내가 외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요약본의 한 권이든 아니면 그냥 요약하지 않고 그냥 교재 한 권이든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자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교재를 먼저 정독을 하고 단원별 기본 요소를 파악을 하고 이 단원에서 어떤 기출들이 나왔는지 단원에 대한 기출이에요. 흐름이겠죠. 97년부터 시작된 이 시험이 올해로 그죠? 벌써 몇 번째인데요. 중간에 객관식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중에서 서해는, 그 중에서 판화는, 그 중에서 회화 기법은, 뭐 조소는 이렇게 각각 다 쪼개가지고 테마별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어떤 게 나올지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별 핵심 내용들을 추독을 하고 다시 요목화를 하고 또 교재 단권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번 주관식의 핵심은 문제로서 확인하자. 교재 단권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실전 문제들을 많이 접근 풀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틀리면은 오답 체크해서 단권화에 다시 추가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5월 이후가 될 거예요. 한 7월 달부터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단권화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 오답들을 다시 체킹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합격자들이 많이 한 방식이죠. 그러고 나면 최종 요목화 서브노트가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꼭 요목화는 아니어도요. 단권화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내가 이제 외울 것과 틀린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 1년을 이제 개강을 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죠? 어떤 점들을 꼭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 그리고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꼭 실천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실천이 충실히 잘 된다면 올 겨울에 시험 보게 되는 22학년도 시험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과정 중에 굉장히 험난한 혹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개인사든 공적인 사든 뭐든 간에 그럴 때마다 굴하지 말고 끝까지 추진력 있게 끈기로서 참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